장난질하는 거 아닌가 싶어. 맨날 떨어질 때 엄청나게 공포를 또 자극합니다. 네. 뭐 AI, 뭐 거품이니, 뭐 이제 끝난 반도체 끝났나 막. 뭐 난리를 칩니다. 어제 그랬어요. 어제 그랬잖아. 난리 났어요. 그러더니 하루 지나니까 여러분 반도체 시대가 왔습니다. 이 스토리는 영원합니다.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와 이거 일부러 누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 그 지난 목요일 제가 방송에 나왔는데 그때 맞지? 니네들 그렇게 하는 거 맞지? 제가 그 장난치는 거 맞지? 딱 그날 떨어졌어, 딱 또.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는 월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많이 오른 게 죄잖아요. 네. 반도체가 워낙 작년부터 해서 뭐 10배 이상 올라가니까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버블을 계속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 때도 많이 오를 때 되게 닷컴 그 버블이랑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네. 닷컴 버블에는 당시에 매출이 없었고 이익이 없어. 이번에는 지금 숫자로 보여주는데 왜 너네들 계속 닷컴 버블이랑 비교해? 일부 비판하는 분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가 결국 제일 리스크하게 보인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리스크하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야기가 가장 비싼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불안하다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까지는 반도체라든지 시장의 수익 부분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거고 한국 시장의 코스피 10,000포인트 시세는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결국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경계하거나 이제 공격하는 쪽은 이제 사는 쪽도 있지만 공매도가 됐건 뭐가 됐든 파는 쪽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주가 빠져야 수익이 나는 쪽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공격 개성을 계속 어떤 취약점을 계속 찾고 있는 사람도 사실 있죠 시장에서. 네네. 그리고 우리가 뭐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이 뭐 비싸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돈잔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월가에 많을 거예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누가 좀 더 설득력 있게 하고 그 설득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수급이 어느 방향을 잡고 가느냐가 사실은 네. 힘의 논리죠. 그러니까 네. 수급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수급을. 그래서 보면 어설피 공부하면 이게 더 힘들어져. 왜냐하면 들리는 얘기가 많으니까 이게 불안한 얘기들도 많거든. 그렇죠. 그러면 네. 거기에 내가 어느 순간 기분에 따라서 고개 탁 귀에 꽂힐 때가 있어. 예. 그러면 팔거든. 그리고 떨어지는 날 조정오는 날 그 뉴스 메인 갔더니 거품인가 막 이런 거 보면 거품이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그렇지. 내려놔. 바로 흔들린다. 다음 날 폭등해. 예. 휘둘리죠, 휘둘려. 그러면 언론은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알아? AI 이제 시작다. 야 어제까지 거품이었잖아. 그리고 막 왜 이제 시작도 안 했대. 그리고 월가에서 뭐 상향 조정. 상향 조정. 12,000선 제시. 근데 생각해보세요. 와. 그 외국계 리서치 쪽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메모리 이렇게 막 빠지게 만들었을 때 윈터 이즈 컴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래서 그때 폭락을 한번 일으킨 레포트가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다음에 반등 나오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번 겨울은 따뜻했네. 레포트 제목이에요. 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끼워 맞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알 수는 없죠. 여러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도 예. 뭐 저도 20년 넘게 주식 생활을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어떤 게 보고 그 기준점이 틀리지 않으면 계속 가야 되거든요. 계속 흔들리는 게 기준점이 없어서 흔들리는 근데 거고. 이제 어찌됐든 AI, 반도체 이 스토리는 계속 가는 건 맞고 여기에 변화가 생긴 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죠. 이제 조금 경고등이 있는 건 있긴 하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파벳이 자금 조달을 할 때 이 주식 발행을 왜 하지? 왜냐하면 그렇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알파벳 정도면 채권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네. 800억 달러를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 주식 발행을 하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돈이 없나? 아니면 이제 채권을 같은 경우는 뭐 담보를 맡겨가지고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를 담보를 맡겨 하면 되는데 채권 시장에서 좀 냉랭했던 것 같아요. 야 그거 너무 많이 올랐잖아. 네. 만약에 빠지면 우리가 담보율이 떨어지면 나중에 회수가 안 될 텐데 네. 그러면서 좀 냉랭하니까 채권 발행을 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긴 거고요. 알파벳이. 예. 그러면서 이제 메타도 갑자기 알파벳처럼 우리도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좀 땡기면 어떨까라는 말들이 이제 루머가 막 도니까 얘네들이 돈을 막 땡기려고 하네. 근데 지금 고용 지표나 딴 거 지표 보니까 경기 지표가 너무 좋아. 네. 겉으로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 자금을 언제까지 다 땡길 수 있겠어? 아니면 투자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결국 못 버티고
투자가 줄어들거나 뭔가 부러질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예. 두려움 때문에 주가를 한번 확 밀어내는 그런 아마 이슈가 주말 사이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경고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면밀하게 계속 팔로잉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여전히 좋은 것들은 또 있기 때문에 네. 상향 조정되는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지금 젠슨왕이 2배 정도 캐파를 늘려도 지금도 모자란다. 와. 그리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네. 다른 쪽도 보면 2030년도까지는 계속 모자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업황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2030년까지는 전 재산 네. 들어간다. 네. 근데요, 다. 반도체주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움직여요. 먼저 아, 안 좋을 먼저 것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숫자가 계속 좋은데 주가는 먼저 빠진 적이 대부분 있어요. 네. 반도체가 조금 선행해서 아. 숫자는 잘 나오는데 먼저 네.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아. 그래서 뭐 딱 안 좋을 때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좋은데 왜 빠지지 이럴 때가 있어요. 대부분 반도체가 좀 그렇습니다. 아. 최소한 6개월은 선행을 합니다. 6개월. 아. 최소 6개월 선행한다. 네네. 아, 반도체는. 네네. 어. 그래서 그래서 그게 되게 거기서 어렵습니다. 말한 반도체는 AI 이 시대 전 상황 아닙니까? 막 이렇게 사이클이 있고 아. 했을 때 와, 패부치는 질문 들어갑니다. 예리한 좀 질문. 예리했다. 예리한 질문. 좀 예. 양상이 달라졌을 수 네네. 있다. 굉장히 예리했어요. 굉장히 놀랄 예리해요. 겁니다. 예, 굉장히 저 전과는 다르다. 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놀랬을 제가, 거야. 예, 어떻게 솔직히. 이렇게 주 SK 갖고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이 이런 질문할 수 있나? 그 경험이죠, 다. 예. 그때 바보 아닙니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반도체가 사이클 그게 결국은 PC나 스마트폰에서 그렇지. 팔리고 살리고 있었겠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AI도 사이클은 맞아요. 맞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PC가 잘 안 팔리면 이제 굉장히 공급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약해질 수 그렇겠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클이 확실하게 2, 3년 정도에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빅테크들이 투자를 안 하면 죽을 거잖아요. 네. 여태까지 돈을 태웠어. 그렇지.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안 태우고 내가 빠진다? 그럼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어. 그 힘들어도 더 태우고 더 태우고 더 태우고. 근데 그러니까 버블로 가는 거 아니야 말은 있지만 네. 어쨌든 투자를 하게 되고 반도체가 비싸더라도 그걸 해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 시장의 반도체 시장의 대부분이었던 시절에는 비싸면 안 사잖아요. 네. 스마트폰도 비싸면 안 사고 네. PC도 비싸면 안 사는데 지금은 AI가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 소위 말하는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면 죽으니까 비싸도 사는 살 거예요.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지금 딸리는 거죠. 아. 공급이 안 되고 계속 딸리고. 좋아. 근데 실제 이게 뭐 실적이 안 나오면 좀 불안하다 바로 나올 수 아, 있는데 실적도 나와. 이번에 보면은 알파벳이나 다른 쪽 보면은 실적 한 나와. 64% 정도 성장을 했고요. 와, 예.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도 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AI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9, 4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했어. 클라우드 쪽에서. 와. 네.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씩 나와주는 게 보이니까 네. 아, 투자가 과하게 들어가더라도 당장은 수익이 난다라는 논리로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좋아.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가 문제죠. 왜냐하면 현금이 떨어지고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잉여 현금이 없으면 네.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잉여 현금이 없고 계속 부채를 땡기거든요. 네. 그러다 돈을 제대로 못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난리가 나는 거고 오늘도 나오지만 엔트로픽이나 다른 쪽도 보면 이제 사모 대출 시장으로 또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권 아니면 주식시장 또는 거기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이제 남아난 자금이 없으니까 사모 대출 시장으로 또 넘어가면 점점점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돈을 땡길 데가 없어지니까 사모 없어지면. 대출 시장까지 간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저희가 위험 요소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피크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버블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네.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국면에 온 것 맞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하락에 좀 베팅하신 분 같아. 아닙니다. 네. 풀 매수 이제 아, 풀 매수요? 주식,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 계속 성장하니까. 그렇죠. 제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거든요. 지금 당장은. 저는 뭐 사실 좀 완전 초보지만 네. 나는 뭘 걱정하냐.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수요가 계속 있을 거다 해갖고 샀어 종목을. 그런데 이 기업을 대체할 만한 예를 들어 뭐 중국 기업이 등장을 했다든가. 아. 나는 그거는 좀 걱정되더라고. 아. 항상. 요거 예리했을 겁니다 아마도. 진짜 예리하다. 정말 예리합니다. 지금 반도체를 진짜 예리해. 저는 예리했지. 예리한 건 네. 알겠어요. 약간 팔아야 된다는 쪽의 논리가 그거 딱 맞아요. 저는 그거는 좀 예, 걱정합니다. 뭐 창신 메모리나 이제 중국 업체가 이번에 IPO를 했거든요. 그 대규모 자금을 땡겼어요. 그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정부가 자금을 밀어주면서 대규모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는 돈을 땡겨서 자체 자금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할 여력이 더 생기죠. 그 물량을 가지고 이제 막 밀어낼 수 있는데 네. 말씀드렸던 중국 업체들은 HBM을 못해요 아직까지는. 어. 근데 일반적인 DDR5 같은 메모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국 쪽으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쪽으로 수출하는 것도. 근데 지금 보면 재밌는 게요. 네. HBM이 비싸서 HBM으로 하이닉스가 좋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일반 DRAM이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일반 DRAM. 디램이 예, HBM보다. 돈 나쁜 건데 더 좋아요. 예, 더 좋아요. 네. 그만큼 모자라요. 왜냐하면 일반 DRAM 할 제조 공장을 HBM으로 다 바꾸다 보니까 아. 일반 DRAM 자체가 또 모자라게 되니까 아. 가격이 올라가서 네. 수익성 자체가 일반 DRAM이나 낸드가 더 좋고 HBM이 조금 더 낮게는 형성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HBM4E나 5로 넘어가면 또 HBM이 더 비싸지니까 또 올라오긴 할 텐데 지금 일반 레거시 DRAM이나 이게 더 수익성이 좋은 상태니까 오. 이게 만약에 CXMT나 뭐 어쨌든 창신 메모리 같은 중국 업체들이 자체 자금을 가지고 이제 물량 공세를 하면 이게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국 물량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 로컬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렇지. 쓰는 거 다 만들고 어. HBM은 아니더라도 네. 그게 다 되면 수익성이 좀 약간 깎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해요? 예, 아. 주식시장에서 일부 이제 지금 반도체를 좀 줄이는 쪽은 그 고민을 하면서 좀 줄이는 쪽이 실제 있습니다. 기관도. 예. 기관도 그렇고. 근데 아니야. 계속 좋을 거야 하는 쪽은 가져가는 쪽도 있고요. 나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업체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공격이 될 거냐, 이제 우려가 되냐 문제를 물어보면 예. 가격이 싸다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면 중국 업체를 만드는 DDR5는 가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비슷해요. 가격이 싸진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물량을. 아, 가격이 싸지 않지만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어서 물량이 늘어가면 언젠가는 가격은 어쨌든 떨어지게 떨어질 수 되죠. 예. 있겠죠.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재 중국 업체들이 IPO를 하고 자금을 풍부하게 이제 품어안게 되면서 약간 물량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HBM은 아닌데 예. 이쪽에서 조금 깎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좀 조심스럽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무튼 예. 저는 신경 쓰는 부분이. 퀄리티는 우리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래도? 그렇죠. 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 이제 중국은 워낙 이제 물량으로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젠스랑도 그렇고 뭐 HBM이 됐든 뭐가 됐든 달라는 대로 다 못 줘요. 네. 캐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좋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물량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 물량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가격은 아니지만 물량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올해는 당장 아니더라도 이제 근시일 내에 뭔가 좀 변화가 혹시 있을까라고 좀 저희가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계속 체크하는군요. 네, 그렇죠. 아, 그걸 요 얘기는 매번 확인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요 비상 계속- 떴다 하면 그때 네, 팔아야 네. 되거든. 아, 그러네 진짜 이거는. 계속 뭐 방송을 불러주시면 계속 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요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 돼. 요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박근영 선생님 말씀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게 어. 저는 어제 젠스랑이 말한 거 듣고 얼른 샀거든요. 오. 삼성. 그래요. 올랐더라고요. 오늘 올랐잖아요. 올랐죠. 근데 그냥 그 말만 듣고 사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어제 젠스랑 때문에 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진짜 예. 고마운 분이죠. 참고로 그 젠순한 그 고깃집 간 거 여기 바로 앞입니다. 요 예.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 바로 바로 앞에. 형님 저요. 형님 저요. 바로 앞입니다. 저는 그날 밤 답사 갔습니다. 아. 형님 저용가? 네, 맞아요. 예. 옆에 신시아로도 있고요. 여기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네. 근데 젠스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만 해도 우리가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를 조달하고 있고 앞으로 더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만약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올해 주문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주문이 들어오고 계약이 밀려 있어. 소문 들리잖아요. 저기 용인이라든지 성남 쪽에, 판교 쪽에 바이어들이 줄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변 사람들한테 들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누가 잘해주냐? 또 이광수, 박시동 이런 분들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매불쇼만 잘 들어도 네. 그리고 신뢰가는 분들이잖아요. 자기 사적이기 때문에 장난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 정말 그 중요한 공적인 이익으로 심지어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잖아요. 그 신뢰 중요한 문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때문에 주식이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광수, 박시동 두 분한테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선생 같은 분들 우리나라 이제 전문가들 보면 만인척까지 간다는 것은 수치는 달라도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분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제 흔들리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고 네. 살아갈 때 떨어질 때 또 사놓고 이렇게 물론 제가
옳지는 않겠죠 다. 네. 모르면 그냥 가만히. 네. 그러니까 제 말의 결론은 예. 매불쇼를 보면서 힌트를 얻는다는 거죠. 힌트 얻고. 네. 그래서 힌트를 얻어야 지금까지는 돼. 예. 손해를 안 봤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신뢰받는 분들을 잘 공부를 하면 소통하자. 예. 이 스토리가 자신 없으니까. 예. 네, 그게- 스토리가 이제 바뀔 수가 네. 있거든. 어. 그래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게 좋은 방법 아닌가. 본인이 알기 어렵잖아요. 줄인 일이라. 본인이 알아야 돼. 예, 알기는 어려우신데 이 방송을 보시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아, 만들어야 그리고 돼. 따라서 가는 것은 되게 힘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듣고 자기 기준을 가지는 게 가져야 굉장히 돼. 중요합니다. 그냥 어. 듣고. 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의 예를 듣고 기준을.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을 무조건 따라가도 안 돼요. 안 돼. 아,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다 틀렸다고 보시면 아, 예, 돼요. 예. 아시겠죠? 말씀하신 게 그냥 다 틀렸다고. 아니 근데 저는 보시면 이광수, 박시동, 박근혜 이런 분들 말 듣고 하니까 됐는데 왜 안 돼, 안 돼. 이런 이야기 그거는 하는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야. 아, 운이 좋은 거예요. 정확하죠, 제가.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운이 좋았던 겁니다. 예. 이 좋은 장에서 뭐 몇 번 이렇게 또 올랐다고 네. 세상 또 쉽게 보거든. 그런 사람들 다 박살납니다. 쉬운 건 아니고 네. 지금도 진땀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뭐 좀 여쭤볼 게 더 많긴 한데, 뭐 온 디바이스다 뭐다 해갖고 요새 뭐 아주 어려운 네, 단어들 뭐 많이 나오더라고. 온프레미스 AI, 뭐 엣지 AI, 뭐 온 엣지. 디바이스 AI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난리야, 뭐 있어요. 이전하면 지금. 뭐가 뭐 데이터 센터 시대가 아니고 이제 또 온 디바이스를 해갖고 뭐 조그만 데들은 저전력 반도체 들어간다고 뭐 난리야 지금. 공부 많이 하시네. 별의별 걸 다 해야 돼. 쉽지가 않아 이게. 뭔 지금 난리다잉. 알았지? 공부해야 돼. 왜냐? 이 스토리가 깨졌냐 안 깨졌냐만 알면 되거든. 이 스토리. 요 스토리가 전문가네. 깨졌냐 안 깨졌냐 핵심이야. 그 지금 최근에 뭐 소캠 이슈가 소캠 이슈가 또 뭐야, 많더라고. 그것도. 저전력. 예, 뭐 예. CXL도 있고 소캠 이슈도 있고 그거를 또 난리가 이름을 납니다. 또 소캠이라고 또 바꿨어 또. 아, 그래요? 이 자식들이 나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이게 공부해야 돼. HBM도 있고요, HBF도 있습니다. HBF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난리야. 진짜 많아 뭐. 진짜. 난립니다. 예. 자, 리바이스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리바이스 올렸는데. 그거는 입으시면 됩니다. 최욱 MC님 아무튼간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주문이 밀려 있고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있다는 정보는 매우 신빙성 있는 정보입니다. 저도 뭐라도 하나 기여를 하고 와야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회사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내가 예. 한 6년 전에 예. 들어갔잖아. 네네. 지금 창고가 텅텅 비었대. 다 만들자마자 나가서 이 회사다 해갖고 제가 네. 마이너스 70% 창고가 비었던 이유는 만들질 않았습니다. 나가서 만들질 않았습니다. 잘 팔려서가 아니고 그리고 저렇게 막 나만 하는 그 귓속말하는 사람들, 예. 나랑 둘밖에 없는데 속삭이는 사람들. 그거는 다 위험하다. 그거는 대체로 주가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 이건 실제입니다. 저희는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실제야. 들은 정보를. 나한테만 야 너만 알아 하는 거는 어. 이건 주가 조작일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보면 됩니다. 왜 나한테만 알려줘? 그렇죠. 뭐 언제 봤다고? 왜 나한테만 알려줘? 그건 맞아요. 그 그건 정보를 맞지. 왜 나한테만 그렇지. 알려주냐는 좋은 거야. 거를 왜 또. 안 돼. 예. 이재용이 젠스랑이 나한테 정보를 알려줘도 어. 그건 주가 조작이야. 안 돼. 들어갈 거면서 아니야. 이제스랑이 얘기했죠. 공개된 내용으로만 가.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투자예요, 투자. 투자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를 들면 금리가 1%포인트 2% 오른다고 구글이 2% 부담돼서 이제는 투자 안 해야지. AI 투자 안 해야지. 그건 의사결정의 수단이 아니에요. 예. 방법이 아니에요. 이 투자는 뭐냐면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하는 투자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애니멀 스프릿이에요. 즉 동물적 본능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이거 될 것 같아. 맞아. 아까도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네. 이런 거잖아요. 미래에셋 증권이 주가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네. 그건 뭐냐면 스페이스X에 전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28조, 30조 가까이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네. 내 이걸 지금 한국 증권사가 30조인 거 처음 봤잖아, 우리는. 네. 야, 이게 진짜 미래에셋 증권 더 들어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잖아. 주가는 계속 근데 안 좋아요 요즘. 근데 아. 네. 근데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 그러면 그거를 막 투자할 때 처음에 투자할 때 주식 살 때 막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그냥 회장이야. 그거 사. 그래서 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투자란 그런 측면이 있다고요. 이걸 이제 AI 투자하고 이제 오버랩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이 AI 투자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명이 망할 때까지요. 진짜 무섭다. 무섭다, 진짜. 원래 투자는 그래요. 와. 그래서 이 IT 쪽의 회사들은요. 투자하다가 망한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끝까지 가기 때문이요. 근데 투자하다가 예를 들어서 막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올랐어요. 아니면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투자를 그만하시죠. 이게 가능합니까? 짓다가 아파트 짓다가 못 짓는 거네. 그렇죠. 안 돼요. 그게 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인수해서라도 가는 거구나. 맞아요. 이건 그리고 피지컬이잖아요. 남잖아요. 음.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네. 그러면 이 생각보다 이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전문가들이 이거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뽕을 뺄 때까지.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근데 보세요. 식료품 회사 이런 회사 망한 회사 보셨어요? 코카콜라가 왜 이렇게 오래 하는 줄 아세요? 영업을? 그래서 우리가 사 먹잖아요.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맞아. 공장 안 지어. 네, 투자는 역설적으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는 성장을 만들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몰락의 씨앗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ROE를 낮춰. 그렇죠? 예, 자본이 커지니까. 그런데 이런 음료 회사는 절대 잘 안 망해요. 그렇지. 투자가 안 하니까. 그렇죠. 이해하셨죠? 예, 삼양식품 같은 거. 근데 IT 이런 쪽은 네. 반도체도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가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야, 공장 지어. 투자 열심히 해. 시장 다 먹을 거야. 근데 그러면 갑자기 뭐 안 좋아졌어. 망하죠, 그럼. 그럼 망하는 수십 거지. 조 원이 들어갈 텐데. 그게 옛날에 현대 하이닉스가 그랬었지. 그래요. 현대 하이닉스였나? 그때 이름이 현대 뭐였지? 현대 전자였나? 하여간 LG도 LG 반도체 망했고. 망했다가 네. 현대 반도체. 현대 반도체 망하고. 그게 합쳐져서 하이닉스가 된 맞아. 거잖아요. 그때 막 유상증자하고 2만 원 확 미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난리 났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 투자하는 분야는 망하는 회사가 나와요. 왜 그렇죠. 그럴까? 다시 그렇죠. 돌아가면 투자를 끝장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공하면 대박 치는 거고 그러네.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이 레이스를 그만두기가 힘드구나. 레이스. 레이스 좋은데. 이거 멈출 수가 없어. 이게 포커에서 근데 이제 쫄보들은 돈이 없는 쫄보들은 레이스를 스탑을 해버리거든. 그렇죠. 근데 이 판에는 돈이 없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니까. 이미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 막 대주려고 막 그렇지. 하는 거잖아. 그렇지. 중국 정부, 미국 정부 그렇지. 이거 패권 전쟁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대중 정부도 그 투자판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결국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네, 국민성장펀드에서 다 그런 돈이 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GPU 사고 이런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정부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투자는 AI 투자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쫄보여서 반도체 주가가 시가총액이 엄청 올랐지만 네. 포가 지금 너무 낮아. 2026년이나 2027년 대비해 거의 2027년도 지금 거의 다 물량 팔아놓은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네. 올해 들어서 이제는 저 네. 피디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좀 보여주세요. 실적 좀 보여주세요. 네. 실적 막대 그래프. 낙대 그래프. 요거예요. 자, 2분기 때 저게 예측되는 거예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저 정도 이익을 내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해 예. 저렇게 이제 80조 원 넘게 내요, 분기당. 예. 그러면 올해 300조 원을 넘는다는 거거든요. 둘이 합해서 아니. 아니. 삼성전자만. 전자만? 영업이익, 예. 그러네. 300조 원에 가까이 300조 원은 넉군이 넘어요. 넘겠다. 저는 넉군이. 맥시멈 2분기에 100조 원도 보고 있어요. 100조 원까지. 예. 저게 지금 85조 원이 컨센서스 같은 거죠? 저건 제가 계산해낸 건데 그래요? 5월까지 반도체 수출과 D램 가격을 준용해서 그렇구나. 그거 제가 계산해낸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슷하게 다가와요. 예. 그런데 6월 달에 D램 가격이 더 오르잖아요. 그럼 100조 원까지도 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올해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영업이익을 번다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는 최소 근데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이란 말이에요. 2천조 원. 그러면 아주 그러니까 이게
PER 이걸 EBITDA라고 해서 네. 단순하게 단순하게. 영업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눠지면 몇 그렇지. 배입니까? 6배, 7배, 7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 역사상 심지어 역사상 가장 싼 구간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저런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 안 살 수가 없단 그러니까 말이야. 어제 그저께 185만 원일 때 사람들 막 벌벌 떨는데 그때 샀었으면 벌써 하이닉스, 20%, SK 하이닉스. 20%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저렇게 숫자를 얘기하는데 믿지 않아요. 언제 믿는 줄 아세요? 예. 나와야. 나오면 나와야? 믿지. 아. 그 나오는 날 주가가 이미 올라요. 그냥 있다고. 지난번에 1분기 때도 안 믿더라고. 안 믿죠. 안 계속 믿더라고. 얘기했잖아요. 50. 근데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안 믿은 아, 우리나라 우리가 사람들 코스피가 지금 8천 넘고 9천 향할지 믿었어요? 안 믿냐고. 믿었냐고요? 안 믿기지. 솔직히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잖아요. 안 믿기지. 네, 중간 네. 선거 전에 나올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방송할 때도 연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근거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근거는 있어. 그래서 저 이익이라는 게 시장이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외국인들이 정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많이 던져도 이걸 다 개인이 다 받는다는 게 야, 우리나라 사람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근데 거야? 그것도 숫자에 착신 게 네. 그렇게 많이 던져봐야 네. 워낙 시가총액의 비중이 커져 있고 이 음. 비중 자체가 커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사상 최고야. 맞습니다. 비중에. 여전히 사상 최고치야.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100조를 던졌네, 뭐 올 들어서 뭐 150조를 던졌네, 계속 그렇게 나와도 그게 여전히 사상 최고치야. 맞아요. 맞아요. 비율. 근데 네.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전 해석이라고 봐요. 예. 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 대한민국 국민들 참 주식 안 했구나. 그동안 부동산에만 너무 과열돼 있었구나. 투자를. 실제로는 진짜 주식을 안 했어.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이렇게 의미 있게 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한국은행의 2024년까지 그 진짜로 이제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예금 비중이 금융 쪽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예적금 비중이 60몇 프로 굉장히 높아.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만 해도 막 50%가 다 넘잖아요. 네. 주식 쪽이. 네. 근데 우리는 주식 쪽은 굉장히 낮고 예금, 적금, 은행 쪽에 넣어둔 게 그 정도 될 거예요. 60%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한 2,000조 정도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2024년 말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머니 무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도 시작일 수도 보는 게, 그러니까 그렇지.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적게 갖고 있으니까 네. 시장이 외국인들에 휘둘렸어요. 그렇잖아요. 그치.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팔고 이러니까 시장이 흔들렸죠.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국민들의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게 나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노예 근성이 있고. 그러니까요. 사대주의가 있는 그건 건 과거의 시장이라. 네, 과거의 시장이네. 그러니까 네.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적게 갖고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팔면 경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른 장이 열리고 있다. 예. 이미 열렸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는 외국인이 안 사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한국 국민들이 그만큼 힘이 세요. 윤호개인은 중국인들이 많이 사서 그래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사서. 제가 조사해봤는데 최근 한 달에 외국인들이 그 강남 아파트 산 게 5명인가? 예요. 진짜? 예. 진짜 좋구나. 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네. 한국 국민들이 네. 사기 시작하면 네. 이게 엄청날 수 있다. 그러네. 그리고 보유세 올리고 이제 그러면 집을 파는 사람 많아질 거고 결국 그 돈 다 어디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부동산 중요한 거죠. 부동산이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간다. 보수 정부에서는 집값 올리려고 고사 지내는데도 안 올라갔다가 몇 년 동안 그런 어떤 고사 지내는 정책이 쌓여서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팍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남 탓하기 싫은데 그런 선입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생겼다.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왜? 아무도 부동산 때문에 일하려 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었습니다. 네. 뭐 우리랑 뭐 같죠? 동일하죠. 예. 동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시점이 되게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요? 예. 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고 세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7월 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7월 전에. 예, 그러면 세금과 관련돼서 부동산 세제가 예.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그렇죠.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향성을 제시해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공급,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거를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서 아마 가능할 것이다. 이게 이제 대통령 발언이에요. 네. 요거는 7월 달에 뭔가 세제 관련해서 뭔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나와야 예. 나와야 이제 적용 하반기에 네. 국회에서 통과하고 예.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데드라인 같은 겁니다. 7월까지 방향성이 아. 잡혀야 돼요. 그러면 상법도 이때 돼요? 상법 이렇게 통과 안 된 거 있잖아. 2차 상법, 3차 상법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랄지. 그것도 해야죠. 그다음에 6월 달에 한다고 했었던 게 슈퍼 ISA도 있다. 우리가 까먹었는데 슈퍼 ISA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ISA 계좌를 못 만들어요. 왜요? 근로 직장이 아니니까. 아니. 그게 왜요? 아니고 그게 ISA 계좌를 만들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었어야 돼.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인지 5년 동안 아니었었어요. 아. 배당 소득이 많으시니까. 예. 만든 적이 없어요. ISA 계좌를. 근데 하여간 저처럼 이렇게 주식 투자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 좋아하는 사람, 뭐 연금처럼 활용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좀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금융소득을 조금 높일 필요도 있지 않아요? 2천만 원인 거. 네, 그거를 이제 3천 정도로는 좀 해야 되지 않냐? 주가가 이 정도인데 그런 논의 3천이나 얘기도 4천. 있던데. 그러니까 2천만 원의 그 기준이 네. 좀 낮기는 하죠. 아니, 그렇게 지금 돼요.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왜냐면 그렇게 되면 세금뿐만 아니라 네. 건보료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또 만든 세무당국의 입장은 우리나라가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이 2,4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으로 두는 게 줄어든 거예요. 원래는 3천 얼마였을 거예요. 그게. 원래 4천만 원. 4천만 원이었어요. 맞아. 4천만 그러다 원이었는데 줄었어. 예. 그걸로 줄였어. 줄였어. 예. 준 거는 나는 그때 찬성했었던 것 같거든. 내가 KBS 있었을 때인데 지금도 뭐 어쩔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는 그게 뭐 올바른 사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여간 그런 문제는 있어. 근소세가 2,400인가 그럴 거예요. 제 주변에는 이제 네. 주부들이 주식 안 하다가 네. 이번 정부에 하기 시작했는데 네. 주식 이번엔 뭐 너무 올랐으니까 갑자기 네. 2천이 딱 넘어서자마자 예. 건강보험을 남편한테 피보험 박탈당하고 그렇지. 월 막 3, 40을 내니까 이제 주식 못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거는 그건 배당이니까. 배당을 네. 많이 받는 그러니까요. 주가 오르는 근데 네. 그분들은 이제 배당 그 많이 처음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당한다는 그쵸,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부가 받았을 때는 좀 억울했는데, 네. 예? 억울했는데, 그게 그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 낮춘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지 어떤 정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기재부가 세제실에서 그 고민을 분명히 했겠지. 지금 대통령도 부동산세하고 근로소득세하고 많이 비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로소득세는 50%씩 막 떼가는 돈 많은 맞아요. 사람들도 있는데 맞아요. 왜 당신들은 부동산세는 그렇게 다 공제해 주죠. 다 못 떼가게 하냐? 네. 그거 이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있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좀 이야기를 좀 자세히 우리가 하고 지나갈까요? 한번 기회를 갖고 네. 중요하니까 지금 음.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한번 시간 갖고 해보고 싶은데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은 저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재부라든가 예. 아니면 일종의 민주당이 이 의지를 쫓아가냐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예. 굉장히 회의적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로소득,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해서
그 수요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게 명확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세율이 의미 있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막 수닥수닥 하면서 이제는 나오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이 호랑이처럼 나오면 그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실제로 현실로 구현되도록 이 중간 과정의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 중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의지가 제대로 투영이 안 된 어. 세법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것도 단계적으로 보유세라는 것도 그래서 아니 뭐 가령 그 1%로 바로 올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논란인 거예요. 시가의 1%뭐 공시가의 1%막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그것도 논란인 거예요. 그치. 뭐냐면 그래서 일종의 부담을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긴 해요. 실링을 네. 천장을 1%로 하긴 하는데 네. 올해보다 보유세가 50% 증가하지는 않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넣긴 하거든요. 그 전에도 그랬었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우리가 이 세법을 부동산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맞아. 그게 중요하지. 그거를 놓지 말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보유세를 실효세율 1%로 해야 된다면 1%로 하면 끝이에요. 근데 자꾸 공제해주고 뭐 상한선 두고 이러면 그 효과를 낼 수가 있냐고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아예 보유세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다 빼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1%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은 꽝이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맞아. 그러니까 맞아. 사람들이 보유세에 대해서 그렇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좀 달라야 된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또 그 상태로 가려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촘촘하게 자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맞아. 앞으로 남은 제가 볼 때 3주예요, 지금. 앞으로 남은 3주. 3주. 7월 전까지 이게 안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3주가 여론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수지 쪽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수지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수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분이 그 전에 재산세 얼마 내셨어요라고 해서 제가 그 고지서를 봤어.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연령대가 훨씬 높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훨씬 저보다 적게는 내겠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고 고령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몇만 원밖에 안 내더라고. 난 근데 그게 그냥 자동차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수도권의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저희 부모님 캐나다에서 외곽에 사시는데 네. 밴쿠버 다운타운도 아닌데 네. 정말 한 5, 6천 불 이렇게 내거든요. 그렇죠. 네. 밴쿠버 네, 그것도 이제 외곽. 작은 집을 또 이사를 하셔가지고 안 네. 그랬으면 10,000불 이상 냈고요. 시가는 얼마나 돼요? 시가가 한 80만 불에서 90만 불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로 치면은 거기는 1,000원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퍼스트 홈이고 뭐 여러 가지 혜택. 아니 그 환율이 1,000원이잖아. 그렇죠. 지금 1,000원이죠. 캐나디안 달러로 1,000원이니까 8억이랑 9억인데 네. 근데 얼마를 낸다?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네. 한 5천 불 내지 않나요, 보유세? 5, 6천 불? 500만 불 내. 네. 500만 원 낸다. 600만 원, 700만 원 내는 거죠. 600만 원, 700만 원. 네, 이것저것 더 또 합쳐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혜택을 받으셔서 강남도 안 내. 그거는 네, 그러니까요. 강남 30억, 40억도 안 낸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 거냐고요. 말도 안 돼. 50만 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걸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지면 얼마예요 지금 그래도 하여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야. 음.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돼. 네. 그래서 현실화 내고 목적이 네. 뚜렷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자동차 보유세보다 약하잖아. 안 그래요? 맞아요. 아니, 청년들 네. 매제 청년들 원룸 월세도 그거만큼은 할 거예요. 그거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선거 이후까지 결펴지면서 특히 음. 최근에 이제 언론들이 앞으로 본격화될 건데 네. 자꾸 이런 거예요. 부동산 그런 얘기들 때문에 선거 졌다. 서울시에서. 이 얘기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언론들도 중요한 시기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세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청 뜯을 겁니다. 예. 이건 그냥 주식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그렇죠.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해석 안 하셨으면 네. 좋겠고 예. 전쟁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어쩜 이런 악재를 먹고 자라나요. 그렇기는 해. 왜냐하면 그렇기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전쟁이 끝날 끝날 거라는 거라는 기대가 기대감. 있는 거예요. 만약 모든 기대가 없으면 맞아. 주가는 오를 수가 없어요. 모든 호재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그냥 파는 거예요. 예.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주식을 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 지금. 내가 기대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몇 가지 중에서 전쟁은 끝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주식시장에서 그 격언들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악재를 먹고 오히려 상승한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그런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그 우리나라 증시 어제 폭락했을 때 그런 리포트 내더라고요. 한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폭등할 거라고 네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외 변수보다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잠깐의 흔들림에 동요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렇게 싼 가격에 많이 네. 올랐지만 네. 주식을 살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해석하면 맞아요. 이란 전쟁이 그러지. 만약에 나중에 나중에 보면? 나중에 잘 끝난다면 맞아요. 잘 끝난다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50만 60만에 갔어요. 그러면은 20만 야, 원대 그때 살 수 있었어. 전쟁 났을 때 네, 전쟁 막 질질 끌릴 것 같을 때 샀었어야 아니 근데 돼. 지금 그치. 보세요. 몇 달 네. 전만 해도 이란 전쟁 터졌을 때 코스피 5천대까지 내려갔었잖아요, 한번. 그렇지. 그때 주가 어땠어요? 그때 삼전이 19만 원까지 내리는 거 제가 봤거든요. 18만 원까지. 그렇지. 근데 지금 그 가격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 맞아요. 네. 19만 원은 고사하고 29만 원도 힘들 것 같아. 아니 왔어요. 지금 어제 그저께. 어제 그렇게 왔는데 이제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 바로 올라가 공포의 버리잖아. 매수를 네. 하는 사람들이 그때 생각하면 이제 10% 포인트가 어... 오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그 반발력, 저항력,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강한 시장이 됐어. 맞아요. 한국이. 적응. 그래서, 옛날에는 비리리 했는데. 회복. 아니,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나라 경제지들은 다들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면 또 막 그 위기 조성하는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블룸버그에서 오피니언을 이렇게 낸 거예요. 데니얼 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자가 네.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한국 이제 그 성과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진짜? 아예 기사를 확 냈어요.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한국. 그것도 폭락의 날 6월 8일 날. 그걸 누릴 자격이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한국 경제가 수출, 주식, 그다음 부동산, 물가 주요 여러 경제 지표 전반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경제 결함보다는 성장의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